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형물류 이야기 10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 뭐 시민혁명,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늘상 관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난 후가 명확하게 달라져야 하는 점이죠. 기존에, 혁명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혁명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거나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여러 차례 목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류의 삶이나 뭐 어떤 시민사회의 모습, 어떤 국가 경제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큰 변화, 그것이 그 혁명의 시기를 기준으로 분명히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간의 수공업이었고, 봉건적 사회였고, 제한적이었고, 그랬던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대량 생산, 그리고 공장, 그리고 대량 뭐 기계나 이제 전기의 사람의 힘에서 전기나 이런 기계의 힘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사회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뭐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의 바탕에서 그런 혁명이 나타나고, 그 혁명을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어떤 진일보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게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혁명이란 말을 뭐 관용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쉽게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껏해야 뭐 이름 바꾸는 정도, 간판 바꿔 다는 정도의 변화 가지고는 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이전과 혁명 이전과 혁명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변화일 뿐이에요. 뭐 그냥 단순한 변화와 단순한 혁명은 단순한 변화와 어떤 진정한 혁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산업혁명의 변화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이제 영국은 18세기, 19세기를 세계 경제 정치적으로 주도하는 박스 브리타니아 시대를 열게 되죠. 이러한 영국의 변화에 이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제 신대륙의 미국이라든지 신생 독립국가였던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까지 그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혁명이라고도 제가 불렀던 그 시민사회의 성장, 그리고 민족주의, 근대국가의 형성, 그리고 근대화, 그리고 공업화,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관찰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보여지는데, 다른 나라들, 그냥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산업혁명이 나타납니다. 물론 몇 가지 차이점이 있고 몇 가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에 뒤이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루어지게 되죠. 영국이 그러니까 1800년대를 우리가 보통 19세기라고 얘기를 하죠. 19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죠. 2000년대는 21세기라고 하죠. 21세기. 왜 숫자가 2000인데 21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기원전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1, 2, 3, 4, 5, 6, 7 해가지고 10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원 후 100년까지가 이제 1세기가 되는 거고 100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이 1800년대라고 얘기를 할 때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영국이 초창기에는 세계 공업 생산의 9.5%를 차지하다가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서 1860년에 19.9%, 그게 20%죠. 그러니까 전 세계 공업 생산의 20% 정도를 영국이 차지하는 그 정도까지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영국하고 생각해보면 이게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죠. 이 시기에는 세계의 공장이 영국이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이제 13.6%로 떨어지는데 13.6%로 떨어지는 거는 영국의 공업 생산이 줄어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영국은 이제 영국 자체의 생산량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곧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신생공업 후발주자들이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들이 따라 붙으면서 이들도 이제 공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의 발발 직전 가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요한 이제 공업 생산을 하게 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의 그 수준이라고 할까요? 공업 생산력은 10%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너무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뒤처지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때 발생된 어떤 국가의 개발의 정도의 차이가 오늘날에도 거의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근대화를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후 개발도상국이었던 국가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어떤 산업 선진국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의 산업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텐데 프랑스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죠. 그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지난 시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앙시앙 레짐, 구체제가 전복되는 그런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발견을 했고 또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영웅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 유럽을 호령하다가 불과 한 10여 년 만에 그 위세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 변동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동 속에서 기존 앙시앙 레짐에서 어떤 기득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제적 독점적 권리들이 농민들한테 배분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산업혁명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은 프랑스가 가진 국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영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없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사회 변화, 프랑스 대혁명 같은 어떤 급진적 변화가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인적 자원, 특히 엘리트 계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몰락을 하거나 처형당하거나 희생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뭐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국가로서 많은 그러니까 이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이 시사하는 점이 큰 점이 뭐냐면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을 주로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귀족이나 기사 계급 혹은 용병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한다면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은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인 시민 국민들이 총을 들고 자신의 정부를 지키기 위한 시민 정부 혁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국민 개병제 모든 국민이 어떻게 보면 군인이 되고 국가를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을 호령했죠. 전 유럽을 호령하다가 이제 뭐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고 뭐 이러다 보면서 많은 수의 인명적 희생을 입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노동력의 감소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주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이 이제 무너짐으로 인해서 뭐 재산권이 침해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랜 전쟁을 통한 어떤 물가 상승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등으로 인해서 영국에 비해서는 조금 성장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을 이제 서서히 따라가는 거죠. 이제 특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명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철강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은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서는 한 발짝씩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영국처럼 이제 뭐 철도도 만들어지고 도로 시스템 이런 것도 재정비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앙은행과 같은 근대적인 금융 시스템도 갖춰지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뒤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6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1889년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의 그 어떤 기록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그 프랑스 파리의 만국 박람회를 기념을 해서 세워진 게 그 유명한 에펠탑이죠. 에펠탑이고 2030년에 부산도 이제 만국 박람회가 엑스포죠.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에 어떤 연장선으로 이제 부산의 어떤 재개발, 뭐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만국 박람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국가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생산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어떤 성과라든지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전 세계에 그러한 우수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어떤 경제적 의미 이런 것들이 경제적 성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유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그랬고 독일은 좀 상황이 달라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뭐 프랑스 대혁명이 뭐 순기능도 있었고 뭐 그 어떤 뭐 문제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혼란기를 거쳐서 정치적 공포 정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 시기를 거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변화가 심했는데 독일은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독일이라는 나라 통일된 나라라고 라는 것이 갖춰지는 것이 굉장히 뒤늦게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거의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독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독일 내의, 그, 왕국이라고 해요. 소규모 왕국이, 독일 내에 있는 여러, 공국이나 왕국을 병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일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게 되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독일이란 나라가 통일되는 사건은 두 번 있습니다. 독일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는 어떤 비스마르크 철혈제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에 의한 어떤 독일 제국의 통일이 첫 번째 독일 통일이고, 그리고 1990년에 있었던 그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두 번째 통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통일 이러면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아닌 첫 번째 통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독일이란 독일 민족, 도이치 민족. 그러니까 도이치 민족이라는 개념도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나폴레옹의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인해서 도이치 민족이라는 민족주의가 이제 타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 독일 지역에는 다수의 영방 국가들, 소위 말해서 왕국, 공국, 후국, 백작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많은 백작, 공작, 후작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55개의 소영방과 1476개의 제후령, 그러니까 백작, 남작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덩어리가 1476개로 짜갈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나폴레옹에 의해서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그러한 이렇게 소영방과 쪼개져 있는 제후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쪽에 가까운 땅들은 라인 연합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의 계례국 비슷하게 전락을 하고요.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어떤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기존의 정치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근데 나폴레옹도 몰락을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새로운 정치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그게 이제 빈 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빈 체제 하에서 이제 조금 굵직굵직한 영방들 위주로 재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이 개별 영방 국가들은 별도의 통화제도, 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통합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나폴레옹 시기 이전부터 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독일 내에서도 변방에 속하는 국가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물론 이 국가도 굉장히 그 성장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국가의 원래 본거지는 지금은 독일 땅이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땅은 소련,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 그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프로이센인데, 그리고 그 프로이센과 오늘날의 그 독일의 수도인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죠. 베를린 지역이 이제 브란덴부르크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국이었어요. 작은 규모의 변방 왕국이었는데, 이 왕국이 걸출한 지도자와 강력한 군대, 잘 갖춰진 상비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점차 성장을 하면서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서 올라서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유명한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든지, 프리드리히 대왕은 제가 이 수업이 전쟁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폴레옹 전쟁 이전에 1700년대, 그러니까 1700년대 그때
나폴레옹 등장 이전에 뭐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쟁에 있어서 스스로 그 전쟁을 일으키고 프로이센의 어떤 영향력이나 위상을 드높인,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왕이자 장군이자 뭐 전쟁 지도자인데, 이때부터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확장을 했고, 뭐 나폴레옹 때문에 고난을 겪긴 하지만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도 강력한 독일 지역 내에서의 강국의 지위를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의 등장으로 독일 통일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는 주요한 점이,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독일이 제가 수십 개의 나라들로, 수십 개의 백장령, 공장령으로 쪼개져 있었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하게 쪼개져 있는 나라 사이에서 상인들이 물품을 운송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국경선을 넘을 때마다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치면 독일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독일 내에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늘날 유러피언 연합, EU라고 하죠. EU 27개국, 28개국이 그 경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EU는 사실상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통합론 수업에서 다룬 부분이라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관세 동맹을 넘어선 경제 통합체거든요. 오히려 이제 통화 정책까지, 큰 거시경제 정책까지 같이 유럽의 27개 나라들이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7개 유로피언 유니언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갈 때는 뭐 FTA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유럽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전 유럽이 아니라 독일 자체가 지금 30여 개 혹은 그 이상의 숫자의 조그마한 영방국가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국가는 국가죠. 백작국, 뭐 후작국, 공작국, 공작이 다스린 나라, 왕이 다스린 나라, 백작이 다스린 나라, 그 조그만 나라들의 국경을 넘을 때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대구 가는데 관세를 내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18세기 이전에 독일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이제 프로이센의 주도로 이거 우리들 사이에서 쉽게 말해서 독일 민족 국가들의 이 영방 국가들 사이에서 물자가 오고 가는 것에 있어서의 관세 부과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적 동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독일 이 동맹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관세 동맹 밖에서 관세 동맹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를 걷어들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 안에 있는 회원국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는 백작이 다스리고 후작이 다스리고 공작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로 구분되어 있지만, 일단 그들 사이에서의 관세 장벽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다 다른 나라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 먼저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체제가 다른 국가 혹은 뭐 서로 어떤 갈등을 빚거나 혹은 갈등을 빚지 않더라도 어떤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거버넌스 사이에서는 정치적인 통합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경제적 통합이에요. 경제적으로 뭔가 서로 간에 이 융합이나 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정치 체계의 융합이나 통합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EU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관세 동맹부터 시작을 했어요. 관세 동맹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회원국 수도 늘어나고 경제 정책도 통일되고 이제 유로라고 하는 통화 정책까지도 통일해가고, 뭔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 어떤 그 EU 간의 어떤 EU 회원국
간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단합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향후에는 경제 통합을 넘어서서 정치 통합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 사람 일이란 건, 미래의 일이란 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EU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뭐 그게 EU가 정치적으로 다 통합되는 걸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경제적 통합을 통해서 EU 회원국들 간의 격차는 분명히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특히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침공으로 인한 사태를 통해서 EU 회원국들이 훨씬 그 이전보다 단결되고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언젠간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한국의 경우에도 북한과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된다면, 정치적 통합은 정말 뭐 EU가 통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EU도 그 안에 좀 잘 나가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과 프랑스의 그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게 싫어서 영국은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브렉시트를 뭐 단순하게 그렇게 제가 뭐 축소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영국도 나름의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분담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브렉시트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경제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약한 나라들이 있죠. 근데 독일, 프랑스와 그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나라들 간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큰 격차가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남한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중에 뭐 한 탑 10? 뭐 11등, 12등? 뭐 그 정도에 이르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두 나라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합쳐진다? 재앙입니다, 재앙. 아무런 준비 없이 합쳐지면.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통합이 우선시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양국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뭐 두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네요. 뭐 이제 한국의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국가인 것처럼 헌법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인 통일보다 훨씬 더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그래서 프로이센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프리드리 대왕이고요. 프리드리히 대왕이 이제 프로이센의 성장을 이끌었고, 여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여기 이 진한 남색, 네이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프로이센의 영역입니다. 프러시아,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프러시아죠. 지금 요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노란색 부분이 지금은 그 모습이 사라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예요. 오스트리아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스트리아도 독일어를 씁니다. 독일도 독일어를 써요. 그 얘기인즉슨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같다고 해서 굳이 같은 나라일 필요는 없어요.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문화권의 국가이지만 다른 나라입니다. 그 다른 나라가 된 이유가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일부였고 나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프로이센이 주도한 이 남색 색깔이 주도한 간세 동맹 그리고 독일 연방, 북독일 연방 그리고 향후에 만들어진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이 독일 제국에 참여하지 않아요. 소속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를 기준으로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구분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이제 정치사와 혹은 이제 그 전쟁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기 남색 부분이 프로이센이고 여기 회색 부분이 프로이센과 함께 간세 동맹을 구축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태의 간세 동맹이 나중에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하고 독일 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독일 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독일 제국은 그 안에 여러 영방 국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합국가, 연방국가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로이센도 있고 그 바바리아 이제 바이에른이죠. 바이에른 그리고 함부르크도 있고 작센도 있고 이런 형태로 바덴도 있고 알자스 로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유명한 축구팀 중에 그 독일의 도르트문트라는 팀이 있는데 도르트문트 팀의 정식 명칭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입니다. 보루시아가 이 프로시아예요. 도르트문트가 그 옛날에 프로이센 땅이었어요. 그 요쯤입니다. 요쯤. 원래 그러니까 프로이센의 오리지널 영토는 여기거든요. 여기 이 끝.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러시아 땅 돼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여기고 원래 프로이센의 본거지는 여기였다가 그 베를린하고 이제 연합 왕국을 하면서 베를린이 그 독일 제국의 수도가 됐고 이 프로이센의 그 베를린이나 원래 동프로이센의 영토 외에도 이쪽 그 베스트팔렌이나 라인란트 땅이 프로이센의 영지였는데 이쯤에 여기쯤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센의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독일 축구팀 중에 보루시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프러시아의 이런 뜻이에요. 제가 독일어를 잘 몰라서 발음 자체는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서 나머지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